여러분 안녕하세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무서운 이야기 많이 준비했고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고사와 촛불. 24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정확히는 11월 초쯤 첫 직장에 취업하게 됐어. 학교는 4학년 2학기였는데 이미 취업이 된 상태라 출석만 하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했지. 지역은 부산 구평동. 좀 외진 동네였지만 그때는 한창 개발 중이었고 나는 첫 직장이라는 설렘에 위치나 급여 같은 건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 그 회사는 신생 업체였고 내가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개업식을 하게 됐어. 날짜도 아주 기억나. 12월 1일. 건물 구조는 본 건물에 창고가 붙어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나름 규모가 컸어. 사무실에선 돼지 머리를 놓고 촛불 2개를 켜놓고 직원들이 한 명씩 흰 봉투에 돈을 넣어서 절하고 향 피우고 전형적인 고사 풍경이었지. 근데 그날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 사장님의 조카가 있었는데 그 정신지체가 살짝 있는 초등학생쯤 되는 남자아이였어. 근데 이 아이가 고사 촛불을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막 달려가서 후 하고 촛불을 불어서 끄는 거야. 순간 이상한 기분이 확 밀려왔어. 고사 지내는 촛불 저거 끄면 안 좋을 텐데? 어디서 들은 건 없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저런 행동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안 돼! 라고 소리쳤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다들 아이고 저거 또 사고치네 하는 분위기였지. 그리고 결국 촛불은 꺼졌고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 연기가 말이야 이상하리만치 한 줄로 곧게 위로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여기저기로 막 흐트러지더니 아예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 장면을 보는데 전신에 소름이 막 끼치고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때부터였어.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진 게. 먼저 공장터가 많은 회사 주변에서 고양이 시체가 발견됐어. 그게 한 번이 아니야. 처음엔 그냥 운이 없었나 보다 싶었는데 그 뒤로도 꾸준하게 죽은 동물들이 우리 회사 주차장에만 정기적으로 계속 발견되는 거야. 게다가 어느 날 야근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회사 팀장님 차 검은색 SM3 차였는데 그 위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차 위에 앉아있는 걸 본 거야.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너무 놀라가지고 팀장님한테 차 위에 누구 있어요? 저 할아버지 보이세요? 라고 말했더니 팀장님이 멍하게 보면서 우리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네. 나한테 자꾸 나오라고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 같아. 이러는 거야. 듣자마자 직감했지. 그 아버지의 말씀은 이 회사를 나가라는 뜻이다. 근데 뭐 내가 무당도 아니고 팀장님한테 여기 더 안 좋아요. 우리 나가야 돼요. 나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3월쯤 봄 끝자락이었던 것 같은데 팀장님 부인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술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장례식도 양산에서 다녀왔지. 그리고 5월 결국 회사는 부도 위기를 맞았어.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회사 명의로 5억, 사장님 개인 명의로는 아파트 땅 담보 잡아서 6억 대출. 그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여기저기 미수금 잔뜩 쌓이고 억지로 장사를 돌리면서 연명하는 상태였어. 그 사이 직원들도 계속 바뀌어 나갔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거의 다 퇴사를 했지. 같이 일하던 언니는 아직 30대였는데 갑자기 녹내장이 진행돼서 치료를 받았고 과장님은 야근 후에 소파에서 자다가 가위 눌림과 동시에 무언가 엄청나게 끔찍한 걸 봤다고 하면서 여긴 도저히 못 있겠어 라고 하면서 퇴사했어. 그게 뭐였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모르는 게 나을 거야. 이 말만 남기고 그냥 떠났지. 아마 내가 이런 거 조금씩 본다는 걸 알고 괜히 더 불안하게 할까봐 나한테 말을 안 해준 것 같아. 그 이후로는 탕비실, 주차장에서 가끔 귀신 목격담이 돌았고 직원들 가족, 친척들도 계속해서 다치고 병원 가고 사고 나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끊이지를 않았어. 그러다가 결국 우리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았어.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나는 개업식 딱 1년 되는 날 11월 30일에 퇴사를 했어. 내가 그 회사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이었지. 그렇게 그 회사에서 나와서 결국 예전에 우리 회사랑 거래하던 쪽으로 다시 취직하게 됐어. 배운 게 이쪽 일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후야. 전 직장 사장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고 시한부 10개월이라는 얘기가 들려왔어. 회사는 법인 부도 절차를 밟고 있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조카가 초를 안 껐더라면 이런 일들이 안 생겼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물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 터가 안 좋았었던 걸 수도 있고 그냥 사람들의 운명이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날 꺼졌던 그 촛불의 연기,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 고사 여러분들 지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좀 많이 지내봤는데 드라마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세트장에서 고사를 지내요. 어떤 촬영장이든 다 그랬어. 그래서 저는 이게 익숙한데 아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거기 보면은 촛불 같은 거 켜놓잖아요. 그거를 약간 정신지체가 살짝 있었던 좀 안타까운 이제 꼬맹이가 그 조카가 사장님 조카가 가가지고 촛불을 후 부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 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귀신들한테 모욕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고사를 지내고 그 고사의 음식을 먹으러 온 신이 정말 강한 신이었다면은 더 열받았겠죠. 아마도 지금 보니까 막 다 줄줄이 죽어나가고 회사 막 다 망하고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센 신이 왔었는데 이 조카가 후후 불어가지고 화가 잔뜩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고사,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너무 장난스럽게 하지는 마시고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진심을 다해서 할 때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쵸, 이 정도면 저주네요. 굉장히 센 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퇴직한 형사가 해준 이야기. 마침 전직 형사였던 분이 계셔서 내가 막 졸랐어. 무서운 얘기 하나만 해주세요. 네? 하나만 해주세요. 하고 말이야. 그분은 군대에서도 실제로 귀신의 존재를 느꼈지만 이게 웬만해서는 절대 그런 거 인정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 그런 형사님이었는데 형사 생활을 하면서 직접 겪은 일 하나를 얘기해 주시더라고. 어느 날 살인사건이 발생했대. 현장에 도착했는데 지금처럼 과학수사대도 출동해가지고 현장 보존하고 검증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 근데 사건 자체가 좀 잔인했대. 여자가 무참히 살해당했던 그런 사건이었거든. 그분이 그 현장을 보면서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 그리고 당연히 조사를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증거가 안 나오는 거야. 진짜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결정적인 단서가 없었대. 그날 밤 수사를 마치고 동료 형사들이랑 짬뽕 국물에 소주 한 잔을 딱 했대. 야, 오늘 모두 수고했어. 한잔하자. 이렇게 다들 잘 마시고 흩어지고 이 형사님이 혼자 집에 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그 살인사건이 났던 그 집으로 향하더래. 자기도 모르게. 보통 형사들도 밤에는 그런 현장에 잘 안 간대.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했더라도 기분이 좀 꺼림칙하잖아. 무섭고.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발이 계속 그쪽으로 가더래.
현장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대. 그리고 그 현장 한가운데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셨대.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에서 도대체 누가 이 여자를 죽였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하신 거지. 근데 신기한 건 그때 무섭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대. 그저 멍하니 계속 같은 생각만 들더래. 누가 죽였을까? 왜 증거가 없을까? 뭐 이런. 그렇게 몇 분을 한참 멍하니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형사님 귀에 대고 장판이라고 속삭였대. 순간 무섭기보다는 뭔가 확신이 들었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장판을 확 뜯어봤대. 그리고 그 밑에서 돈뭉치랑 무언가 적힌 메모지가 나왔어. 그게 바로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거야. 그걸 계기로 수사가 빠르게 풀렸고 결국 범인을 잡았다고 하더라고. 범인은 동거남이었어. 그러니까 살해당한 여자의 남자친구였대. 여자한테 평소에도 돈을 자주 빌려달라고 했었고 그날도 돈 좀 달라고 찾아왔던 거지. 쌍놈 새끼. 근데 여자가 줄 돈이 없다고 하니까 말싸움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다가 막 격해지고 하다가 죽였던 거지. 그 형사님도 말하더라고. 그날 자기가 왜 거길 갔는지 모르겠고 내 귀에 속삭인 건 뭐였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어쩌면 그 살해당한 여자가 알려준 거 아닐까? 정말 듣고 나서 등골이 싸했어. 이건 무서운 걸 떠나서 믿거나 말거나 실제 사건 현장에선 가끔 설명이 안 되는 순간들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이야기였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미신 같은 거를 전혀 안 믿으시는 형사분이 정말 있었던 일을 드라이하게 딱 얘기해 준 건데 듣고 나니까 너무 소름 돋는 이야기였던 거죠.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여자가 이 형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풀고 싶었나 봐. 형사님이 아무리 찾아도 증거가 없었는데 회식하고 나서 발걸음거리가 이상하게 그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끌어당겼나 봐. 여자 귀신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리고 이 형사님이 사건 현장에서 아이고 참 안타깝네 불쌍하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주파수가 동했나 봐요. 아, 이 사람이라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한참을 생각하는 형사 옆에 가서 귀에다 대고 장판을 보라고 귀뜸을 해준 거죠. 뜯어보니까 진짜로 거기에 증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 안 되는 일들도 가끔 정말 일어난다. 이게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들만 있는 게 아닌 것 같긴 해요. 진짜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기이한 일들, 기묘한 일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까지 했고요.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1편과 2편으로 나뉘어진 시리즈물입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내가 본 귀신 1편. 이 이야기는 내가 2008년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을 때 일이었어. 큰 외삼촌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포천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고 전날에 분뇨까지 모두 배출된 상태였지. 가끔 그런 얘기 들었잖아. 사람이 진짜 임종에 가까워지면 몸속에 있던 걸 마지막으로 다 비운다고. 그때 우리 가족은 중환자실에서 말없이 삼촌 손을 꼭 잡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다음날 삼촌은 돌아가셨어. 장례는 포천 외할머니 댁 앞 장례식장에서 치러졌고 그렇게 삼촌은 우리 곁을 떠나갔어. 장례식을 지낸 지 이틀 정도 지났을 때였어. 나랑 같은 나이 외사촌 형과 함께 잠시 포천 시내로 나와서 필요한 물건도 사고 장도 좀 봤어. 그리고 형은 서울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혼자 도평리 할머니 댁으로 버스를 타고 갔어. 근데 문제는 내가 길을 잘 몰라서 그 도평리 터미널에서 그냥 내려버린 거야. 그날은 또 비까지 막 추적
추적추적 오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지금 도평리 터미널이니까 나 좀 데리러 와달라 라고 말했지. 어머니도 지금 가는 중이다 라고 하셨고, 나는 그 터미널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게 된 거야. 그땐 솔직히 말해서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믿었고 사람들이 그냥 지어내는 그런 얘기라고만 여겼어. 근데 그날 이후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 도평리 터미널은 지금은 물론이고 그때도 운영을 안 하던 상태였던 걸로 기억해. 엄청 깜깜했고 가로등도 탑승실 대기실 앞에 딱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어. 진짜 단촐한 구조였고 나는 그 탑승 대기실 안에서 비가 막 오는 풍경이랑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보면서 운치 있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 무섭다는 생각? 1도 안 들었어. 그때 내가 쓰던 핸드폰이 릴리폰이라고 있었거든. 그 옛날 사람들은 알 거야. 알 사람들은 알 텐데 앞면에 조그맣게 셀카를 찍을 수 있는 미니 화면이 달린 그런 폰이었어. 그걸로 이렇게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머리나 좀 만질까 하다가 무심코 정면 카메라 모드를 킨 거야. 그리고 그 화면에 뭐가 비쳤는 줄 알아? 내 어깨 왼쪽 뒤로 어떤 여자가 씩 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 와, 진짜야. 카메라 화면 속에서 나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고 뒤를 돌아봤어. 온몸에 싸한 기운이 훅 올라오고 소름이 막 끼치는 거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숨이 막혔고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공포가 막 올라왔어.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제발 좀 빨리 와줘. 엄마 하면서 울먹이면서 말했어. 그렇게 지옥 같은 5분이 지났고 어머니랑 큰 외숙모가 같이 차를 타고 오셨어. 나는 차에 타자마자 막 오들오들 떨었고 두 분이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침착하게 방금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했어. 내 이야기를 다 들은 큰 외숙모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꺼내주셨는데 그게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 큰 외숙모의 아버지, 즉 우리 외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일인데 어느 날 약주를 한 잔 딱 걸치시고 밤길을 걸어서 집에 오시는 중이었대. 그런데 젊은 여자 둘이 외할아버지 양쪽으로 와서 갑자기 팔짱을 딱 끼더라는 거야. 외할아버지는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헛것이 보이나? 하면서도 그 여자들을 멀뚱멀뚱 쳐다봤는데 그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전쟁 끝났으니까 술이나 한잔 하자. 외할아버지는 술 많이 마셔서 집에 가야 돼요 라고 했지만 그 여자들은 할아버지를 안 보내줬대. 결국엔 무시하고 그냥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여자들이 점점 때를 쓰듯이 막 징징대고 소리도 지르기 시작했대. 좀 이상하다고 느낀 외할아버지는 말도 섞지 않고 앞만 보고 빠르게 걸어서 집에 오셨대. 그리고 집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 막 시끄럽게 징징대고 소리 질렀던 그 소리들이 뚝 하고 멈췄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대. 다음날 동네 어르신한테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 그쪽 길은 옛날에 일본 놈들이 전쟁 중에 젊은 처녀들만 골라서 겁탈하고 산채로 묻어버렸던 자리라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를 지나치면 처녀 귀신들을 많이 마주친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도평리 터미널이 바로 그 이야기의 근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날 내가 본 그 여자 귀신이 바로 그 귀신들 중 한 명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생각해보면 그때 그 귀신이 막 무섭게 생겼다거나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했다는 느낌은 아니었어. 그냥 싱긋 웃고 있었다는 것만 생각나. 정말로 나랑 놀고 싶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였어. 장례는 무사히 잘 끝났고
그 귀신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 그래서 다음날 낮에 다시 그 터미널에 혼자 가봤어. 밤에는 그리 멀쩡해 보였던 장소가 낮에 보니까 거미줄도 막 많고 엄청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거미줄도 다 치워주고 사과 몇 개랑 막걸리, 향 하나, 담배 하나 피워놓고 정성껏 차려주고 왔어. 그랬더니 마음이 좀 묘하더라고. 불쌍했어. 진짜로. 내가 살면서 귀신을 딱 2번 봤는데 이 중 첫 번째가 이때였고 두 번째 귀신은 진짜 무서웠어. 착한 귀신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좀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귀신이었죠. 일본 그 군인들이 젊은 여자들만 상대로 막 겁탈하고 폭행하고 죽이고 거기다가 산채로 막 묻어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야, 귀신이 안 생길 수가 없겠다. 그렇게 너무 억울하고 얼마나 그 원념이 강했겠어요. 이걸 어떻게 풀 수도 없고 누가 풀어주지도 않고 정말 짠하고 착하고 불쌍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사연의 주인공한테 와서 해코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젊은 여자들이었다고 했잖아. 처녀 귀신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렸을 때 죽었으니까 그냥 우리 또래 사람들 막 놀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걸 다 못 누리고 죽었으니까 억울하게. 그래서 해코지를 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이 사연의 주인공이랑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러니까 카메라로 셀카를 찍으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 그런 걸 생각하면은 너무 좀 짠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마음씨가 좀 좋은 게 그냥 가지 않고 다시 낮에 찾아가가지고 걸려있던 거미줄 다 치워주고 사과, 막걸리, 향, 담배 이렇게 차려주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마음씨 좋게 살아가 보자고요. 그럼 이어서 무서운 다음 이야기를 가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내가 본 귀신 2편. 이 이야기는 올해 초 내가 태어나서 2번째로 귀신을 본 실화야. 작년 10월 드디어 긴 면접 과정을 통과했고 11월부터 회사에 출근하게 됐어. 일이 좀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심했거든. 이 바닥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야. 간단하게 말하면 은행권 고객 응대, 전국 현금 사무소 장애 대응팀, 경비사와 은행 지점 전산 시스템 관리 같은 일들을 해.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다. 처음엔 어렵고 정신 없었는데 지금은 벌써 입사 10개월 차. 아직도 막내지만 어느 정도 적응도 했고 나름대로 리듬도 찾았다고 생각했어. 문제의 날은 입사 3개월 차쯤이었어. 열흘 연속 근무 끝에 드디어 찾아온 주말 연휴. 지친 몸을 끌고 가족들이랑 낮잠이나 좀 자려고 누웠지. 오랜만에 쉬는 날이니까 푹 좀 자보자 싶어서 눈을 감았어. 한참 지났을까?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렸어. 내가 맨날 헤드셋을 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명 증상인가? 하고 무시를 했지. 눈꺼풀도 무겁고 그냥 몸을 침대에 맡기고 눈을 감고 있었거든? 그때였어. TV가 켜져 있었는데 동생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TV를 끄더라고. 얘가 TV 소리가 시끄러워서 껐구나 싶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그리고 자기 전에 핸드폰을 딱 확인했을 때 오후 2시쯤이었다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 그때도 분명 환한 낮이었고 그래서 더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 주위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나는 그냥 조용하니까 잠들기 좋은 분위기네 하고 멍하게 누워 있었어. 몽롱한 그 느낌 진짜 기분이 좋았거든. 근데 있잖아, 자려고 누웠는데 딱히 잡생각도 안 나고 몸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조차 싫고 그런 상태에 느껴본 적 있지. 바로 내가 그랬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억지로 잠을 청했는데 그 순간 몸이 훅 하면서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어. 나 가위 눌리는 건가? 고등학교 때 한 번 가위에 눌린 적이 있어서 그 느낌을 알고 있었거든.
기분 더럽네 생각하면서도 그때까지는 뭐 별다른 무서운 건 없었어. 낮이었고 첫 내가 본 그 귀신도 무섭지 않은 존재였고 가위 뭐 조금만 있으면 풀리겠지 하면서 온몸에 힘을 빡 주고 버티고 있었어. 계속 끙끙대고 있으니까 몸이 조금씩 가위에서 풀리기 시작했지. 근데 딱 가위에서 풀리는 순간 눈을 딱 떴는데 내 눈앞에 그게 있었어. 눈이 새빨간 여자. 귀에서 찢어질 듯한 그 이상한 웃음소리. 그리고 순간 그 여자가 내 눈앞에서 슉 하고 멀어지더니 휙 하고 사라지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너무 당황해서 멍하니 있다가 다시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렸어. 정신을 다시 차리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옆에 있던 동생이 벌떡 일어나서 앉는 거야. 야, 쟨 왜 저래? 순간 공포감이 확 몰려왔어. 동생은 가만히 앉은 채 왼쪽 오른쪽으로 몸을 까딱까딱 움직이더라고. 무표정으로 천천히 이렇게. 나는 너무 무서워서 몸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다시 몸이 막 무거워지는 거야. 어떡하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내가 기절을 했던 것 같아. 한참 후에 내가 깼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시계를 보니까 저녁 8시. 부모님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고 나는 괜히 걱정을 끼치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 깨작깨작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아들, 요새 회사에서 힘들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나는 아니야, 그냥 낮잠 자다 일어나서 그래 하고 대충 넘겼지. 근데 동생이 안 보이는 거야. 엄마, 동생 어디 갔어? 물으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동생 어제 친구들이랑 펜션 놀러 갔지.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 아까 내 눈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까딱까딱 움직이던 그 애가 동생이 아니었다고? 갑자기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면서 소름이 확 올라오는 거야. 내 동생은 남자야. 근데 내가 봤던 그 애는 어깨까지 머리가 내려오는 여자였어. 근데 난 왜 그걸 동생이라고 착각했던 걸까? 왜 아무 의심도 안 들었던 걸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거든. 내가 이상한 걸까? 그 이후로 가위에 눌린 적은 몇 번 더 있었어. 하지만 그때 봤던 그 여자 귀신은 다시는 나타나진 않았지. 근데 이상하게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 집안일도 그렇고 내 직장일도 그렇고 뭔가 안 풀리는 느낌. 정말 묘했어. 이게 다 그 귀신 때문일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반전이라고 하면 반전이겠죠? 가위에서 딱 풀려서 눈을 떴는데 눈 바로 앞에 있던 그 눈이 시뻘건 여자 귀신 막 웃더니 뒤로 슉 사라졌죠. 또다시 귀에서 삐. 그리고 동생이 일어나가지고 까딱.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들이 안 풀리더라. 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여기서 귀신의 특징이 하나 나오죠. 뭘까요? 저희 구독자님들이시면 아시겠죠? 바로 삐 소리입니다. 귀에서 삐 이 소리. 뭐 피곤해서 나는 걸 수도 있지만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귀신들이 이 지금 사람이랑 주파수를 맞추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소리다.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는 소리다. 그래서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린다. 실제로 이 사연의 주인공이 삐 소리가 난 직후에 귀신을 봤고 두 번째 삐 소리 난 직후에도 또 귀신을 봤고. 갑자기 나 세수하다가 귀에서 삐 소리 나면 얼마나 무서울까. 요즘 들어서 저는 귀에서 삐 소리 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 소리가 갑자기 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면 얼른 달려가서 소금을 몸에 뿌리십시오. 어깨를 털던가. 이 귀신을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들러붙어 있는 것 같아요. 사연의 주인공 어깨라든지 집 어딘가에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죠. 좋아지진 않았고 빨리 어떻게 퇴마를 하던가 뭘 해야 될 텐데 걱정된다. 전에 구독자분 장례식장에서 귀에서 삐 소리 나고 두통이 있었다고 한 게 기억이 나요. 저도 기억나요. 아주 높은 확률로 뭔가가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일반적인 이명은 그냥 삐 소리가 나는데 귀신과 연관되는 이명은 소리가 나면서 소름이 돋아요. 아주 명확하게 또 구별을 해주셨다.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귀에서 삐 소리가 날 때 있잖아요. 단순히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면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 하지만 삐 소리와 함께 몸에서 소름이 쫙 끼친다면 99.9%의 확률로 무언가 안 좋은 것이 당신에게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고 있다는 거. 어우, 소름 돋아. 예전에 PC방에서 친구랑 게임하고 있었는데 삐 소리가 나는데 머리털까지 쭈뼛 그래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삐 소리가 야 하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와, 오, 소름 돋아. 그래서 친구가 야, 너 왜 그래? 하니까 그 순간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말았어요. 너무 무섭다. 와, 씨. 바로 다음 이야기 가볼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강아지는 영물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쯤 일이야. 그때는 내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어. 우리 언니는 강아지를 정말 싫어했거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에 우리 집에 강아지를 데려오게 됐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언니가 집에 있을 때마다 강아지가 언니 눈에 안 띄게 엄청 조심하면서 지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내 방에서 강아지랑 막 놀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거실 쪽을 향해서 막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심하게 짖었어. 거의 발작하듯이. 그때는 언니가 막 덥다면서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언니가 시끄러! 이러면서 강아지 좀 조용히 시키라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나도 강아지한테 육포를 꺼내주려고 했지. 이놈이 원래 얼마나 먹보냐면은 육포에 육자만 꺼내도 얘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거든. 근데 그날은 이 육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거실 쪽을 향해서 경계하는 자세로 막 짖는 거야. 언니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성큼성큼 내 방으로 걸어오더니 야, 개새끼 조용히 시키라고!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 그리고 그 순간 거실 천장에 달려있던 책상만한 크기의 엄청 크고 둥근 유리등이 뿡! 방금 전까지 언니가 있던 그 자리에 아무런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쾅 하고 떨어졌어. 와장창 엄청 큰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바닥은 완전 아수라장이 됐지. 언니랑 나는 그걸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 말도 안 나오고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 그제야 강아지는 짖는 걸 멈췄고 말 그대로 뚝 하고 조용해졌어. 그 뒤에는 아빠한테 울면서 전화했고 당장 와달라고 계속 정신없이 바닥을 치우고 난리도 아니었어.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우리 강아지가 그렇게 짖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 아마 언니가 그걸 맞았다면 즉사했을 거야. 그 사건 이후로 언니도 강아지한테 마음을 조금씩 열더니 결국엔 엄청 친해졌어. 거의 매일 안고 자고 간식도 주고 말도 걸고. 그 강아지 이름이 테리였어. 지금 테리는 하늘나라에 가 있어. 근데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아. 고마워 테리야. 천국에서도 잘 지내지? 우리 가족 너 많이 보고 싶어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사연의 주인공이 키우던 강아지 이름 테리라는 강아지가 얘가 조용했던 강아지고 식탐이 엄청난 강아지여서
육포에 육자만 꺼내도 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날은 육포를 들어도 거들떠도 안 보고 계속 거실 쪽만 보고 짖었던 거죠. 거실엔 언니가 있었고 언니가 원래 강아지 싫어했잖아. 야, 개새끼 조용히 하라고 했지? 하면서 방에 들어오자마자 언니가 있었던 그 위에 천장에서 큰 등이 빡! 강아지가 아마 그걸 예견하고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경고를 해줬던 거 아닐까. 강아지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감각이 좀 다르잖아요. 후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진 같은 거가 왔을 때 동물들이 먼저 알아차린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뱃속의 태아도 먼저 알게 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주인을 살리고자, 우리 주인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주인을 살리고자 테리가 열심히 짖었던 거 아닐까요? 혹은 악귀 같은 게 이 언니를 노리고 그 등을 떨어뜨리려고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테리가 그걸 보고 막 미친 듯이 짖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정말 그냥 단순히 그 천장에서 그 전등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질랑 말랑 하는 거를 먼저 얘가 느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짖었던 걸까? 아니면 어떤 안 좋은 거, 귀신 혹은 악귀가 언니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막아주려고 그렇게 짖었던 걸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정말 신기한 이야기였죠. 강아지들은 충성스러운데 너무 가여워요. 맞아요. 우리랑 또 수명도 다르고, 그래서 있을 때 정말 잘 해주면은 나중에 보내줄 때 마음이 덜 아픕니다. 저도 강아지를 본 집에서 제일 오래 키웠던 애가 19살 때 죽었어요. 거의 제 친동생처럼 키웠는데 그때는 그거를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 인간이랑 동물이,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수명 차이가 난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내 동생이 죽은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 당연히 수명이 다르니까 인정해야지, 그리고 있을 동안 잘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려동물이랑 우리랑은 수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는 동안만큼은 정말 후회 없이 잘 해주면요, 얘들도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얘기 많더라고. 정말 반려동물들은요, 죽었을 때 다리 먼저 건너가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막 하잖아. SNS에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죽었을 때 먼저 승천 안 하고 주인이랑 같이 가려고 주변에 계속 머물러 있대요. 그래서 무지개 다리 건너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다가 같이 올라간다는 뭐 그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막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들은 말 못하는 애들 잘 행복하게 갈 때까지 잘 책임져 주고 보내자고요. 그리고 우리 죽을 때 같이 올라가야지. 마음이 좀 짠한 그런 이야기였고 신기하기도 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할 게 많기 때문에.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여자친구 자취방에서.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겪은 실화야. 신입생 환영회에서 진짜 형광등 100만 개 정도의 후광이 막 터지는 여자 동기를 봤는데 그 순간 한눈에 뿅 가버렸어. 그렇게 시작된 우리 사이는 대학교의 꽃, CC, 바로 캠퍼스 커플. 그 친구는 자취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거의 막 맨날 붙어 다녔어. 그런데 그 여자친구 자취방이 뭔가 좀 이상했어. 등록을 조금 늦게 했던지 겨우겨우 구한 방이었는데 학교에서 가장 구석지고 음산한 골목에 위치하고 있었지. 근데 뭐 둘이 있으면 지옥도 천국 같잖아. 그땐 진짜 그랬어. 공강 시간마다 그 자취방에서 밥도 같이 해먹고 무릎 빼고 누워서 장난치고 야한 영상도 같이 보고 막 그랬어. 그 시절 대학생활이라는 게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나도 자취방에서 자는 날이 많았고 거의 24시간 붙어 다니는 그런 사이였어. 서로 떨어져 있으면 허전할 정도였거든.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 꼭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오거나 자는 중이야? 문자가 오고 그랬어. 그땐 단순히 연인의 충동적인 그리움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어. 어느 날 새벽이었어. 갑자기 여자친구한테서 다급하게
그리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 난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바로 여자친구 자취방으로 쐈지. 가는 도중 편의점 앞에 여자친구가 막 덜덜 떨면서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자기! 하면서 와락 껴안고 막 펑펑 우는 거야. 1시간을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얘가 입을 열었는데 얘가 자다가 누가 자기 발을 막 더듬더듬하는 느낌이 들었대. 그래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자기 왔어? 라고 내가 장난치는 줄 알고 말을 했는데 주변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뭐지? 이상해서 일어나 보니까 집안엔 아무도 없던 거야. 겁이 너무 나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스피커가 갑자기 펑 혼자 켜졌다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집에서 뛰쳐나왔고 밖에서, 그러니까 편의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집에 들어가 보니까 불은 켜져 있었고 그 말했던 스피커는 꺼져 있었어. 뭐야, 자기 또 술 마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냄새를 맡아봐도 여자친구는 술을 마신 것 같지 않았어. 냄새가 전혀 안 났거든.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새벽부터 그런 소동이 있어서 둘 다 지쳐서 그냥 서로 안고 같이 잠들었어. 여자친구는 계속 울고 잠이 들었고 나는 안아주다가 그대로 잤지. 다음날 아침 정신 차리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 발목에 작은 찰과상 같은 게 생긴 거야. 그땐 뛰쳐나오다가 다쳤겠지 하고 말았는데 그 스피커를 보는데 뭔가 찝찝해서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봤거든. 근데 스피커의 콘센트가 아예 안 꼽혀 있는 거야. 켜졌다고 했었잖아. 순간 진짜 멘붕이 왔지. 그 이후로 여자친구가 말하길 자는데 누가 만지는 느낌이 계속 난다는 거야. 그땐 내가 그 자취방에서 자고 가는 경우도 많았고 술 먹고 와서 자는 줄 알고 그냥 넘겼대. 난 줄 알고. 근데 이게 점점 선명해지고 무서워졌고 그래서 새벽에 연락을 했던 거였어. 듣고 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그동안 여자친구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는데 나만 혼자 편하게 자고 있었던 거잖아. 이건 진짜 뭔가 이상한 집이다 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집세를 포기하고라도 다른 데로 이사를 가자 했고 그 며칠은 다른 여자 동기 집에 부탁해서 얘를 재웠어. 그리고 이사 전날 마침 친구 생일이라 학교 근처에서 막 술을 퍼마셨고 그날은 어쩔 수 없이 혼자 그 여자친구 자취방에서 자게 됐어. 사실 남자친구가 무섭다고 여자친구 보고 와서 같이 자자 하기도 그렇고 그땐 내가 여자친구 집에 드나드는 걸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말할 상황도 아니었거든. 찝찝했지만 술이 떡이 되고 나면은 술이 취해서 자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더 사서 벌컥벌컥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어. 그때 처음 느꼈어. 진짜 음산한 기운을. 그 음산한 기운은 술 기운도 깨울 수 있다는 거를.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머리가 싸늘해졌고 졸음보다 공포가 먼저 확 밀려오더라고. 그래도 피곤하니까 어우 졸려 죽겠네 혼잣말을 막 하면서 남은 소주를 원샷하고 그냥 거기서 잤어. 근데 한참 자다가 보니까 어디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야. 코 좀 그만 골아. 코 자르기 전에 그만 골아. 이게 뭔 소리지? 환청이 아니었어. 진짜로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거야. 순간 여자친구가 말한 게 이거구나. 어떡하지? 미칠 것 같았어. 이대로 그냥 잘까? 아니면 눈을 떠서 확인할까? 머릿속에 수십 가지 생각이 막 맴도는 거야. 근데 궁금했어. 정말 귀신이라는 게 있는 걸까? 확인하고 싶더라고. 내가 원래 벽을 보고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몸을 돌리려고 그대로 실눈을 뜨고 자세를 바꾸듯 슬쩍 몸을 돌렸어. 불도 켜져 있었고 진짜 없으면 그냥 불 켜고 밤새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짝 눈을 떴어. 순간 진짜 내 얼굴 바로 앞에 얼굴이 여기저기 막 엉망진창으로 찢어진 눈이
파란 남자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기절해버렸고, 다음날 여자친구가 와서 나를 깨우기 전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 나는 여자친구가 무서워할까봐 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 이사간 이후에도 여자친구는 가끔 누가 자기를 만지는 느낌이 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때 그 자취방에 비하면은 좀 나아졌다고 했어. 그 후로 6개월 뒤쯤 우린 헤어졌고, 그 이후로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은 건 없어. 그게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귀신이었어. 외국인은 아니었는데 눈이 파랗게 막 이글거렸어. 내가 본 거 도대체 뭐였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여튼 CC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 새내기 분들 있으시다면요, 명심하세요. 저도 한번 썰을 풀었죠. CC 했을 때 어떻게 됐나. CC는요 좋게 끝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남자분들은 아마 CC 하다가 깨지면은 그 여린 마음에 군대 갈걸? 그렇게 휴학을 계속하다가 학교에 정이 안 들어가지고 자퇴하게 될걸? 그냥 공부만 하세요. 졸업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냥 공부만 하세요. 이 여자 자취방에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눈이 파랗다고 했죠. 그리고 남자였고, 이 남자친구가 봤었을 때는 외국인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되게 특이하다. 눈이 파랗게 이글거리는 남자 귀신. 처음 보는 유형의 귀신인 것 같은데 많이 서려 있나 보다, 뭔가가. 특히나 그 자취방이 구석진 골목에 아주 약간 음산한 기운이 막 펄펄 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귀신이 살기 좋은 곳이겠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대체 뭐였을까요? 지방령이었던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이사를 했고 그 뒤로부터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가위에 눌렸고, 어쨌든 이사를 가게 되고 그 집에서만큼 이상한 일은 없었다더라. 이렇게 음산한 집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지방령들이 그렇게 간단히 볼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방구하실 때 말도 안 되게 싼 데 있잖아요.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햇볕이 잘 들고 물 잘 나오고 악취가 안 나는 곳으로 그렇게 방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CC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꿈에서 죽은 사람이 주는 음식. 나는 20대 후반 남자야.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귀신, 사주, 팔자, 관상, 손금 이런 거 전부 다 믿어. 우리 친척 중에는 무속인도 계시고, 나도 직접 귀신을 본 적이 있고 수호신 같은 존재도 본 적이 있어. 집안 자체가 좀 신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운이 있는 집안이야. 오늘은 내가 겪은 이야기 중 하나를 풀어볼게. 우리 외할머니는 2001년에 돌아가셨어. 내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였지. 그때만 해도 연세는 좀 있으셨지만 아주 정정하셨어.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서 김밥을 얻어 드셨는데 그게 급체로 이어진 거야. 결국 몸을 못 버티셔서 돌아가셨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 진짜 충격이었어.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 우리 집은 꿈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어느 날 우리 셋째 이모가 꿈을 꾸셨어. 꿈속에서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다정하게 나오셨고 가족 남매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김밥 4줄을 나눠주셨대. 그 김밥을 받은 사람이 큰 이모부, 둘째 이모, 막내 삼촌, 그리고 우리 엄마였어. 근데 꿈 얘기를 듣고도 다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왜냐하면 할머니는 원한을 품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고 평소에도 인자하시던 분이라 설마 하면서 그냥 넘긴 거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은 하자고 말했고, 그 다음 해부터 이상한 일이 진짜로 일어나기 시작했어. 첫 번째로 우리 둘째 이모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돌연사하셨어. 그냥 진짜 이유도 없이 돌아가신 거야. 참고로 우리 둘째 이모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모는 10살 때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신 적이 있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즉사 판정을 받았고 당시엔 장례를 치르던 시절이라 화장하려고 염을 안 했대. 근데 사흘 뒤에 갑자기 깨어나신 거야. 진짜로. 이모가 깨어난 뒤에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그 사흘 동안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 꿈속에서 저승사자 2명이 자기를 데려갔고 뭔가 엄청 커다란 왕 같은 존재를 만났대. 아마 염라대왕이 아닐까 싶어. 그 염라대왕이 이모를 데려간 저승사자한테 막 크게 화를 내더니 다시 데려다 주라고 명령을 했대. 그렇게 이모는 다시 깨어나게 된 거고, 깨어난 다음 날에 옆집 복덕방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진짜 신기하지? 그 타이밍이.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늘 둘째 이모 수명이 길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런 이모가 돌연사 하시니까 가족들이 정말 충격이었지. 그해 겨울이었나? 이번엔 막내 삼촌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 가족들은 진짜 패닉 상태였어. 왜냐면 이제 남은 김밥을 받았던 사람은 큰 이모부랑 우리 엄마 딱 2분만 남은 상황이었거든. 이모들도 우리 엄마한테 무조건 잘하라고, 절대 속썩이지 말라고 당부했고 무속인을 불러서 굿도 정말 크게 했어. 가족 전체가 간절했지. 그리고 다음해 여름쯤 결국 큰 이모부가 노환으로 돌아가셨어. 가족들은 굿을 했으니까 어머니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위안을 삼았고 그 해에는 특히 어머니가 무슨 일을 안 겪도록 더욱 조심했던 것 같아.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가 몸에 이상이 생기셨어. 갑자기 병이 생기고 결국 입원까지 하고 수술까지 받게 되신 거야. 그때가 진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어. 할머니를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할머니가 막 미워지는 거야. 이러다가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매일매일 불안했어. 매일매일 외할머니한테 기도를 했지. 제발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제발 데려가지 말라고. 다행히도 수술 경과가 아주 좋아서 엄마는 무사히 퇴원하셨어. 지금도 살아계셔. 그때는 진짜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어머니만 살아남으셨을까 계속 생각도 났고, 굿 덕분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 기도 덕분이라고 믿고 있어. 외할머니가 생전에 나를 진짜 예뻐하셨거든. 나는 아직도 김밥을 보면 외할머니가 떠올라서 괜히 서글퍼져. 그래서 김밥도 잘 안 먹게 돼. 나중엔 친척 중에 무속인이 있는데 그분한테 들은 얘기야. 그 김밥을 받았던 네 분은 원래 모두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팔자였대. 근데 어찌된 일인지 마치 할머니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세 분은 전부 편안하게 잠자는 중에 조용히 돌아가셨다는 거야. 외할머니가 일부러 고통 안 느끼게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 근데 그래서 나는 아직도 걱정이야. 우리 어머니는 그 김밥을 드시고도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혹시 나중에 정말 아프게 돌아가시는 거 아닐까 자꾸 생각이 나. 그게 너무 무서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꿈속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안 좋다는 건 제가 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아플 꿈이에요. 할머니가 평소에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 막 인자하고 막 좋으신 분이었는데 할머니가 꿈에서 나눠준 김밥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 둘 갑자기 돌연사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도 그 김밥을 받아서 드셨는데 어떡하지? 할머니 제발 우리 엄마 데려가지 마세요. 데려가지 마세요. 했더니 정말 어머니가 순간 건강이 괜찮아지셔서 수술도 잘 되고 퇴원을 하셨던 거죠.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들, 그 할머니한테 김밥을 받았던 분들이 총 4분이잖아요. 엄마 빼고 3분이 돌연사 하셨잖아. 이 엄마까지 이 4분이 정말 고통스럽게 죽을 팔자였대요. 근데 할머니가 저승으로 데려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고통을 느끼지 않게끔 편안하게 데려가시려고 했던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연의 주인공은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엄마도 김밥을 먹었는데 내가 할머니한테 간절하게 빌어가지고 할머니가 엄마는 안 데려갔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팔자대로 엄마가 나중에 정말 고통 속에서 죽을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이건 참 저도 되게 걱정스럽다. 저도 어머니가 아픈 와중이라 이게 공감이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꿈에서 누군가가 주는 음식 절대로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항상 대가를 받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대요. 예를 들면 좋은 기운을 뺏어 간다든지 아니면 아프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는 먹을 거를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꿈에서 피를 보면은 좋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피가 나오면 되게 좋은 꿈이래요. 근데 어떤 꿈이 정말 안 좋냐? 꿈속에서 다쳤어. 예를 들어 꿈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피가 안 나온다? 최악의 흉몽입니다. 최악의 흉몽. 다쳤을 때 피가 나와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 꿈을 꾸실 때 피가 나오셨다면 로또 사시고요. 다쳤는데 피가 안 나온다? 당분간은 몸을 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아기가 나오잖아요. 새끼 강아지 혹은 인간 아기. 그거는 걱정, 근심이 생길 일이라고 합니다. 꿈 해몽 특집 같은 거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재밌는 게 많아서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까지만 하고,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시리즈로 되어 있는 이야기고 1편과 2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나의 꿈 이야기 1편. 나는 무속신앙을 믿어 사주 공부도 예전에 꽤 했고 미신이라기보다는 통계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안 좋은 꿈이 너무 잘 맞아떨어져. 좋은 꿈은 이게 안 맞는데 이상하게 나쁜 꿈은 잘 맞아.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 꿈에 나왔던 사람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는 편이야. 그냥 넘어가질 못하겠더라고.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이었어. 그날은 사촌형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자고 가는 날이었거든. 밤늦게까지 셋이서 신나게 놀다가 잘 시간이 됐는데, 우리 집은 방은 많은데 방이 다 조금 좁아가지고 오랜만에 만난 사촌형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자고 해서 동생, 나, 사촌형 이렇게 셋이서 거실에 자리를 깔고 누웠어. 우리 아버지는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셔서 여름만 되면 방이 답답하다고 매일 거실에서 주무셨는데, 그날은 우리가 거실에 자리를 잡는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베란다 앞쪽으로 가서 혼자 자리를 잡으셨어. 아버지는 우리보다 좀 더 일찍 잠드셨고 우리는 누운 채로 계속 수다를 떨면서 밤이 깊어져 가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였어. 어디서 정체불명의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애기 옹알이 소리 같기도 하고 괴물 소리 같기도 해서 깜짝 놀랐는데, 곧 아버지의 잠꼬대라는 걸 알고 우리 셋은 막 킥킥대면서 웃었어.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 1, 2분 정도 막 절박하게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시는 거야. 동생이랑 사촌형은 여전히 막 킥킥대고 웃고 있었는데 나는 이상하게 기분이 확 나빠졌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갑자기 소름이 막 꽉 끼치고 뭔가 정말 안 좋은 기운이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엄마를 깨웠어. 엄마도 깜짝 놀라서 바로 거실로 나오셨고 아버지를 깨워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 우리는 그날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겨우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한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 근데 아버지 말을 듣고 너무 놀랬어. 우리는 그냥 단순한 잠꼬대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 아버지 꿈에 저승사자가 나타났다고 하셨어. 자기를 끌고 가려고 했고 아버지는 안 된다고, 못 간다고 하면서 계속 내 이름을 불렀다고 해. 도와달라고. 근데 저승사자가 내 이름을 못 부르게 하려고 아버지 입을 틀어막은 거야. 틀어막고 데려가려고 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막 이런 소리를 냈던 거야. 입이 막혀 있으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소름이 끼쳤어. 다른 집이면 그냥 악몽이겠거니 하고 넘겼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 꿈은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가 않거든. 아직도 그날 밤이 생생하게 기억나. 이건 또 다른 이야기야.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자다가 이상한 꿈을 꿨어. 꽤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꿈에서 그 친구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친구가 내 앞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계속 나한테 매달리는 꿈이었어. 그런 꿈 있잖아. 너무 생생해가지고 진짠가 싶은 그런 꿈. 깨어나서도 여운이 막 계속 남는 그런 꿈. 나는 원래도 어릴 때부터 예지몽 같은 걸 자주 꿔왔고 특히 안 좋은 꿈은 거의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친구한테 연락하려고 모든 수단을 다 써봤어. 그 친구도 군복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쉽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연락이 닿았어.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진지하게 말했지. 야, 느낌 너무 안 좋아. 집에 꼭 전화드려. 꼭! 그리고 한 2달쯤 지났나? 그 친구랑 휴가 날짜를 맞춰서 같이 나왔고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이었어. 그때 친구가 갑자기 막 펑펑 울면서 말을 하는 거야. 야, 진짜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빠 큰일 날 뻔했어. 야, 고맙다. 그 꿈을 꾸고 내가 연락해서 바로 집에 전화했을 땐 부모님이 군대에 있는 자식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였어. 근데 이번에 휴가를 나와서 직접 듣게 된 거였지. 친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대. 조금만 더 늦었으면 중풍까지 올 수도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고 해. 내가 꿈 얘기한 그날 이후로 바로 병원에 가셨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등산도 다닐 정도로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하더라고. 다행이지. 나는 지금도 그게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역시 내 꿈은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무속신앙을 좀 맹신하는 스타일이고 사주도 공부했고 그러니까 미신이라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통계학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꿈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나도 좀 비슷해. 안 좋은 꿈은 기가 막히게 잘 맞는데 좋은 꿈은 잘 안 맞아. 로또를 아무리 사도 5,000원이 안 돼. 여러분도 혹시 좋은 꿈이 잘 맞으세요? 난 왜 이렇게 안 맞지? 근데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꿈은 기가 막히게 잘 맞아. 우리 어머니도 꿈이 잘 맞으시는 편인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안 좋은 꿈을 잘 맞추는 것 같긴 해. 저도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안 좋은 꿈은 잘 맞습니다. 참, 와, 아버지가 거실에 누운 채로 막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냈잖아요. 킥킥대다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알고 봤더니 다음날 아버지가 말해주시길 꿈속에서 저승사자들이 막 끌고 가는데 아들한테 살려달라고, 예를 들면 투피라 하려고 하는데 저승사자들이 입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아무튼 사연의 주인공이 안 좋은 꿈을 꿨죠. 친구에 대한. 그래서 친구한테 경고를 해줬고 친구가 그걸 받아들이고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아버지가 안 좋은 상황이셨는데 병원을 가게 됐고 겨우겨우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행이었죠. 로또 진짜 되고 싶다. 여러분 자동으로 하세요? 수동으로 하세요? 나 궁금하다. 여러분 로또 살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어떻게 사냐면 보통 딱 2,000원어치만 사. 하나는 자동, 하나는 수동. 이렇게 해서 2,000원어치 삽니다. 근데 저는 로또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로또를 사는 이유가 뭘까? 물론 당첨되고 싶겠지. 하지만 저는 로또를 살 때 월요일 날 사요. 왜냐? 일주일 동안의 그 희망을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첨되면 좋겠지. 하지만 그걸 그냥 지갑에 넣고 있을 때 두근거림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2,000원에 살 수 있다? 그럼 나는 이건 살만하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날 그 발표 직전에 막 사잖아. 근데 그러면 재미가 없어. 시간이 한참 남았을 때 사야 그 마음의 두근거림이 오래 갑니다.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2,000원? 3,000원? 이렇게 사는 거는 매주 사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2,000원, 3,000원에 희망을 살 수 있다? 얼마나 좋은 거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나의 꿈 이야기 2편.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200평 정도 되는 옷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지. 그런데 자꾸 일감이 동남아 쪽으로 빠져나가고 수입이 점점 줄다 보니까 과감하게 공장을 정리하셨어. 거의 20년 넘게 해오신 일이었는데도 큰 결심을 하신 거였지. 아무튼 공장을 접고 그 자리에 다른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것저것 막 알아보시다가 계약 직전까지 진행하셨어. 그때였어. 내가 자다가 이상한 꿈을 꿨어. 꿈속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왔는데 나는 실제로 친할머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꿈에서는 이상하게 그냥 이분이 내 친할머니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야. 이유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확신했어. 그 친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나를 확 끌고 예전에 공장이 있던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도 아무 말 없이 하늘을 가리켜줬어. 그 순간 공장 터에서 회색 연기가 막 올라오더니 하늘로 쑥 올라가서 그게 용이 되는 거야. 그리고는 하늘로 샥 사라졌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꿈에서 깼어. 딱 꿈에서 깨고 이건 진짜 대박이다 싶었어. 조상님 꿈에 거기다가 용이 나왔잖아. 길몽 중에서도 최고로 치잖아. 입이 막 근질근질 하는데 당장 말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있다가 아버지 가게가 오픈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꿈 얘기를 해줬어. 가족들한테 완전 대박이라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막 대박이라고 환호했고 다들 좋은 기운으로 받아들였어. 그런데 뜻밖에도 가게는 전혀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는 본전도 못 건진 채로 1억을 날리셨어. 진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 나중에서야 무당인 친척한테 물어봤는데 그 꿈이 좋은 꿈이 아니었더라고. 그 터에서 연기가 올라가서 용이 된 건 그 자리의 기운이 싹 다 빠져나갔다는 의미였대. 조상님이 위험하다고 나한테 미리 알려준 건데 나는 그게 길몽인 줄 알았던 거지. 그저 조상 꿈이니 용이니 하면서 기뻐했던 나 자신이 참 생각할수록 아프고 아쉽고 답답해. 두 번째는 내 동생의 꿈 이야기야. 우리 동생은 가족들 중에서도 유난히 꿈을 잘 안 꾸는 편이야.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대. 내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당시 나는 다리를 다쳐서 의무대에 입실해 있었거든. 어느 날 우리 소대장이 나를 보러 왔는데 갑자기 그러더라. 집에 전화 한번 해보지 그래. 그래서 왜 말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소대장이 왠지 말을 돌리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괜히 막 불안해져서 바로 집에 전화를 걸었어. 그런데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막 울먹이면서 그러는 거야. 너랑 제일 친했던 땡땡이가 죽었어. 나는 진짜 믿을 수가 없어서 엄마 거짓말하지 마 하면서 막 눈물이 막. 그때의 그 심정은 지금도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군대에서 친구가 죽었다는 말을 듣는 게 그 어린 나이에 지금도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아.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었고 엄마는 너도 몸 조심해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셨는데 나중에 휴가 나와서 가족들한테 자세히 들었어. 내 친구가 죽기 전날 그 꿈을 안 꾸던 내 동생이 꿈을 꾼 거야. 그 꿈에서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서운 얼굴로 막 화를 냈대. 그러더니 나를 우리 집으로 다 걷어차가지고 밀어 넣더래. 우리 동생은 평소에도 거의 꿈을 안 꾸는 애인데 그날은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이상해서 하루 종일 불안해하면서 안절부절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른 친구한테서 그 친구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던 거지. 나는 지금도 이 얘기만 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 나 대신 그 친구가 간 거 아닐까 싶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이건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처음 이야기는 꿈에서 조상님 나오고 용 나오면은 이야 대박이다 라고 해서 이 사연의 주인공도 아빠 사업 지금 하시는 거요, 대박 날 거예요 했는데 1억 빚이 생겼죠. 알고 보니까 그 공장터에서 연기가 용이 돼서 샥 승천했던 건 그 땅에 있는 기운이 다 해가지고 날아간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조상님이 여기다 또 뭐 할까봐 걱정돼가지고 경고를 하려고 사연의 주인공 팔목을 끌고 가가지고 이거 봐라 여기 안 좋다라고 알려줬는데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죠. 꿈 해몽도 정말 잘 해야 되는 것 같아. 길몽 흉몽 이게 해석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동생이 꿈을 원래 안 꾸는 앤데 얘가 꿈을 꾼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꿈을 안 꾸는 사람이 꾼 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잖아. 사연의 주인공 동생이 그랬던 거죠. 꿈에 사연의 주인공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화나는 얼굴로 발로 막 걷어차가지고 집으로 들여보낸 거야. 누구한테 끌려가고 있는 와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가 죽었죠. 아마도 친구가 대신해서 죽어준 게 아닐까, 꿈속에서. 야, 진짜 찐 우정이다. 찐 우정이야.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를 위해서. 저는 살면서 베프가 한 번도 없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베프 다 있으시죠? 전 학창 시절에도 베프가 없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못 배운 것 같아. 그 찐친 이런 걸 잘 모르겠어. 가족들도 저는 외동이기 때문에 형제 그런 것도 잘 몰라.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니까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지니까 가족끼리도 막 갈라지더라고. 가족에 대한 그 애정도 전 잘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참 불쌍하다 나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도 잘 모르고, 이렇게 글로써 많이 접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받고 베프가 있고 뭐 형제 자매가 있고 이런 게 전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기묘한 동자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20살 때까지 실제로 겪은 일들이야. 100% 실하고 거짓말은 정말 0.1%도 없어. 물론 누군가는 주작이다, 주작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괜찮아.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나는 실제로 겪었고 내 주변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신상이 털릴까봐 그나마 신상 안 드러날 만한 것만 골라서 말해줄게. 일단 나는 불교야.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불교는 다른 나라랑은 좀 달라. 무속신앙이랑 좀 많이 섞여 있어서 그 독특한 색이 있지. 나는 그런 무속신앙이라는 걸 원래부터 좋아했고 사주, 팔자, 관상, 손금 전부 믿는 편이지. 그리고 관심도 많았어. 우리 친척 중에도 무당이 2분 계시거든. 이야기는 그중 한 분과 있었던 일들이야. 그분은 동자 7명이랑 대감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할아버지를 모셨었어. 동자가 들어오면 진짜 귀엽게 행동하셨고 반대로 대감님이 들어오시면 분위기가 무서울 정도로 묵직했어. 나는 무서워서 피해 다닐 정도였거든. 오늘은 그중 동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해줄게. 시간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생각나는 대로 에피소드를 얘기해줄게. 첫 번째 에피소드. 내가 그분 집에 갈 때면 항상 사탕이나 과자를 7개씩 사갔어. 왜냐면 동자가 7명인데 개수가 안 맞으면 서로 막 싸운대. 그래서 꼭 7개씩 챙겼지. 내가 또 인형 뽑기 같은 걸 좋아해서 장난감 같은 것도 자주 가져다 줬어. 그중 한 동자가 나를 유독 좋아했는데 하루는 법당에 갔더니 이 손목시계 하나를 선물로 주더라고. 메이커 시계는 아니었고 자기가 받은 것 중에 나를 준다면서. 그게 너무 기뻐서 나는 그 시계를 마치 나의 행운의 상징처럼 여기고 1년 넘게 계속 차고 다녔어.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랑 오락실 앞에서 이 펀치기계 있지, 그거를 빡 치다가 시계가 부서진 거야. 진짜 너무 아까웠고 마음도 안 좋았어.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법당에 찾아갔는데 그 동자가 날 보더니 갑자기 말하는 거야. 삼촌, 시계는 왜 부쉈어? 진짜 깜짝 놀랐어. 그 시계 부서진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거든. 나는 미안하다고 했는데 동자는 이제 선물 안 줄 거야 이러면서 삐지는 거야. 귀엽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했지. 두 번째 에피소드. 시험 전날 시험 좀 잘 보게 해달라고 하려고 법당에 들렀어. 동자한테 시험 좀 잘 보게 해줘 라고 말했더니 자기는 따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100점을 맞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솔직히 동자를 내가 믿긴 해도 이건 좀 오바 아닌가 싶어서 아이 괜찮아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막 삐지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달랬지. 그럼 내일 같이 가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말하길 내가 동자를 붙여줄 테니까 학교 갈 때 같이 가라 라고 했어. 나는 그 말을 믿고 그날 공부를 안 했지.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정말 자신 없던 과목 2개에서 둘 다 100점이 나왔어. 문제를 푸는 중에도 설마 진짜 이렇게까지 맞을 리가 싶었는데 답을 맞춰보는 순간 동그라미 소름이 쫙. 동자가 한 번 쓴 답은 바꾸지 말라고 했었는데 긴가민가한 것도 그 말을 듣고 안 바꿨거든. 시험 끝나고 바로 법당에 가서 감사 인사를 했는데 동자가 내 능력 의심했지? 다음부터는 안 도와줄 거야 이러면서 또 삐지는 거야. 결국 남은 시험은 망치고 말았지. 세 번째 에피소드. 가족끼리 다 모여서 밥을 먹고 다 같이 노래방을 갔을 때 일이야. 그분도 같이 계셨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지 갑자기 동자가 노래방에서 확 들어온 거야. 노래를 끄고 다 같이 동자랑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용 던져 이러면서 막 떼를 쓰는 거야. 나는 순간 당황해서 엄마를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동자는 계속 다른 사람 말고 삼촌이 줘야 돼 삼촌이 줘 이러면서 막 울기까지 하는 거야. 그때 내 지갑에 비상금이 3만 원이 있었는데 아깝지만 그걸 꺼내서 줬지. 그랬더니 동자가 진짜 해맑게 웃으면서 막 신나하는 거야. 그 다음날 법당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동자가 삼촌이 돈 줬으니까 지갑 안 잃어버리게 부적 줄게 하면서 부적 하나를 줬어. 그리고 지갑 안에 넣으라고 했고 지갑 한번 잃어버릴 텐데 찾으면 그 부적 꼭 태워 라고 했어. 나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겼어. 근데 진짜 며칠 안 가서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지갑이 학교로 배달돼 왔어. 아마 누가 우체통에 내 지갑을 넣고 학생증을 보고 학교로 보낸 것 같아. 나는 동자의 말대로 부적을 바로 태웠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지갑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 네 번째 에피소드. 그분은 점을 보거나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 어느 날은 손님 중 한 분이 와서 이렇게 말했지. 동자가 자기 자리를 만들어 주면은 손님이 우리 가게에 많이 온다고 해서 자리에 비단도 깔고 신경을 진짜 많이 썼는데 아니 손님이 안 오네요. 그 말을 들은 동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말했어. 내 자리를 만들어 놓으랬더니 왜 이상한 거 올려놨어? 그거 안 치우면 나 안 갈 거야? 그 말을 듣고 손님이 혹시나 싶어서 가게에 전화를 했더니 알바가 그 동자 자리라고 만들어놨던 그 비단 거기 위에다가 금고를 올려놨던 거야. 그 순간 진짜 다들 소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일이 하나둘이 아니었어. 내가 겪은 것만 이 정도고 친척이 겪은 거, 그분이 본 것까지 합치면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야. 물론 누가 보면은 야 구라치지 마 뻥 아니야? 하겠지만 나는 진짜로 겪었고 이건 그저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동자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였죠. 동자신 좀 귀엽긴 하다. 잘 삐지고 근데 또
보상도 달달하게 해주고 진짜 좀 신기했던 거는 시험 문제를 100점을 맞게 해준다? 이거는 사연의 주인공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는데 진짜로 100점 맞게 해준 거야. 이건 좀 나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는 동자가 삐져가지고 내 능력 의심했지? 다음부터는 안 도와줄 거야? 삐져가지고 다음 시험은 망쳤다는. 이건 좀 근데 진짜라면 정말 소름 돋는다. 이 이야기의 첫 부분에 나왔죠. 100% 실화고 거짓은 0.1%도 없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